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공유할 이야기는 남편이 조카를 우리 집에 데려와 공부시키려 하자 내가 거절하니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며 싫으면 꺼져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당신들 뜻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았다입니다. 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찍힌 시간은 23시 47분. 사흘 연속 야근의 눈은 모래알을 한 줌 쑤셔 넣은 것처럼 뻑뻑했다. 광고회사의 경쟁 입찰 제안서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김상무님께 파일을 보낸 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세연 씨, 또 이렇게 늦게까지? 동료 김도연 씨가 커피잔을 들고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어쩔 수 없죠. 해밀 크리에이티브건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마지막 서류를 서류 가방에 쑤셔 넣었다.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가 내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거 마시고 가요. 정신 좀 차려야죠. 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확실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회사 건물을 나설 때 초가을의 서늘함을 머금은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외투를 여몄다. 이 시간이면 지하철은 이미 끊겼다. 나는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은하수 아파트로 가주세요. 기사님께 말하고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남편 지훈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야근해야 하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결혼 2년,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상의가 아닌 이런 식의 통보였다.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지친 걸음으로 우리 동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눈가가 퀭하니 꼭 여자 귀신 같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정리하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TV에서는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바닥에는 장난감 상자와 과자 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지훈이 평소에 입던 외투가 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내가 현관에 서 있는 사이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쿵소리를 냈다. 지훈이 침실에서 소리 없이 나오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조용히 해. 민준이 방금 잠들었어. 민준이?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충격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당신 조카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지훈은 나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다. 문을 닫은 후에야 입을 열었다. 형이랑 형수가 보름 동안 출장을 가서 민준이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보름이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왜 나랑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 갑자기 결정된 거라 너한테 말할 틈이 없었어. 지훈은 내 시선을 피하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어차피 손님방도 비어있잖아. 그냥 보름인데 뭐. 나는 심호흡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손님방 좀 봐야겠어. 지훈이 막을 새도 없이 나는 손님방 문을 열었다. 그곳은 원래 우리가 아기방으로 꾸미려던 곳이었다. 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아직 소식은 없었지만 나는 이미 정성껏 그 방을 꾸며놓았다. 연한 하늘색 벽지, 구름 모양의 샹들리에, 그리고 내가 직접 바느질한 커튼까지. 하지만 지금 그 방은 낯선 아이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만든 커튼은 트랜스포머가 그려진 안마 커튼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신, 애 물건을 아기 방에 뒀어? 내가 돌아서서 묻자 따라 들어온 지훈을 향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세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차피 지금 그 방 쓰지도 않잖아. 민준이가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쓰지 않는다고?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우린 영원히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훈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냥 임시로 며칠 지내는 건데 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유난 떤다고? 나는 거의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박지훈 씨, 여긴 우리 집이야. 아이를 데려와 보름이나 지내게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야? 지훈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어조가 강경해졌다. 이세연, 민준이는 내 친조카야. 우리 박씨 집안아이라고. 네가 작은 엄마로서 며칠 돌봐주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너 그런 태도를 보니 네가 우리 집안을 내 집안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네.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뭐라고?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시댁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지훈의 표정이 낯설게 변했다. 조카 며칠 데려와 지내게 하는 이런 사소한 일은 상의할 필요조차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내 이런 태도를 아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나를 겨우 제정신으로 붙들었다. 지훈 씨,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이 작은 집은 우리 두 사람의 공간이고 어떤 결정이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상의하기로. 그런데 이제 와서 박씨 집안의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며 날 압박하는 거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지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맨날 일,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배에는 소식도 없고 이제 조카 며칠 돌보는 것까지 마다해? 너 도대체 아내로서의 자각은 있는 거야? 소파에 있던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눈을 비비며 작은 아빠를 불렀다. 지훈은 즉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었다. 민준아, 착하지? 작은 아빠가 물 줄게. 그러고는 나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훈이 조카에게 물을 따라주고 잠을 재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동작은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익숙했다. 지훈이 침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1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마르고 또 흘렀다. 세연아, 우리 그만 싸우자. 지훈이 한숨을 쉬며 나를 안으려 했다. 민준이는 이제 겨우 7살이야. 부모님이 곁에 없어서 불쌍하잖아. 그냥 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 응? 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정말 보름만 있는 거야?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아마 좀 더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몰라. 전학수속을 밟고 있어. 이 근처 사립초등학교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거든. 전학? 나는 확 고개를 들었. 박지훈 씨, 도대체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건 임시로 돌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맡아 키우는 거잖아. 형네가 직장 때문에 2년 동안 부산으로 가게 됐어. 지훈은 마침내 실토했다. 민준이는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더 나을 거고 우리 집이 학교랑 가깝잖아. 그리고 당신 내온 가족이 이미 다 계획해놓고 나한테만 말 안 할 작정이었던 거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잠옷을 꺼냈다. 지훈 씨,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 오늘 밤은 내가 손님방에서 잘게. 아기 방은 민준이가 쓰잖아. 지훈이 마치 승리라도 한 듯이 일깨워 주었다. 그럼 소파에서 잘게. 나는 베개와 이불을 들었다. 그리고 내일 그 아이 짐이랑 전학 서류 전부 다 내 눈앞에 가져와. 그렇게 오래 머물 거면 어떻게 할지 제대로 상의해야 하니까.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세연, 꼭 그렇게 상식 이하로 굴어야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2년 전 결혼식에서 지훈이 우리 아버지께 세연 씨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사라져버린 걸까?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외로이 떠 있었다. 지금 내 마음처럼 밝지만 서늘했다. 이튿날 아침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눈을 찔렀다. 나는 소파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에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굳은 근육을 주무르며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퉁퉁 부은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꼭 원한에 찬 귀신 같았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자 어젯밤 지훈과의 다툼이 다시 떠올랐다.
작은엄마 안녕하세요. 어린 목소리에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돌아보니 박민준이 욕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에 띄게 큰 잠옷을 입고 손에는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쥐고 있었다. 안녕?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배고프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빠가 작은엄마가 아침밥 해줄 거래요.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박지우는 멋대로 조카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돌보는 책임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떠넘겼다. 욕실을 나오니 지우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회사에 급한 일 생김. 민준이는 너한테 맡길게. 엄마가 점심때쯤 오실 거야. 엄마가, 시어머니가 온다고? 나는 메모지를 구겨쥐었다. 결혼 2년 동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내 요리 솜씨부터 옷차림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내 동의도 없이 조카를 데려와 장기 거주시키려는 판에 직접 납치겠다고? 작은엄마,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박민준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냉장고에 달걀은 2개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불을 켜고 기름을 둘렀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지훈이 어젯밤 언급한 전학수속은 이 아이가 적어도 여기서 2년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이 중대한 결정에 대해 상의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 사이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아니다. 그는 도어로 카드를 쓴다.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김영숙 여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다. 60대 초반의 약간 통통한 체격, 파마머리에 화려한 빨간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박민준을 품에 안고 내 새끼, 내 보물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 나는 계란 후라이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세연아, 시어머니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너 꼴이 이게 뭐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꾸미지도 않고 이 꼴로 사람을 맞아? 나는 내 잠옷바지와 티셔츠를 내려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어머니 오늘 오시는 줄 몰랐어요. 지훈 씨는 점심때쯤 오신다고만 해서. 내 아들은 일하느라 바쁜데 너는 며느리라는 게 이해도 못하고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말하면서 박민준의 계란 후라이를 검사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썼잖아. 애들 소화에 안 좋아. 우리 지훈이 어릴 땐 기름에 부쳐준 적 없어. 다 삶아줬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여기 와서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의? 뭘 상의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 집안 아이가 박씨 집안 집에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너 같은 외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외인. 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박지훈의 아내고 이 집의 안주인인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배에 소식도 없으면서 이제 조카 돌보는 것까지 싫다고? 네가 박씨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내내 마음에 걸리는 아픔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민준이가 여기서 지내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시어머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했다. 방에 책상이 없는 것 같던데 오늘 가서 하나 사와. 그리고 앞으로 밥할 때 영양 신경 써. 애는 한창 클 때니까. 어머니,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긴 제 집이에요. 민준이를 데려와 지낼지 말지는 저와 지훈 씨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요. 내 집, 시어머니의 안색이 돌변했다. 이 집은 내 아들이 산 거야. 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신혼집 첫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은 우리가 같이 갚고 있는데 어떻게 지훈이 혼자 산 집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박씨 집안에서 냈고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야.
네가 한 달에 버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박민준이 겁에 질려 울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다. 내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쳤다. 인테리어 비용은 어머니 댁에서 내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집 명의는 저희 두 사람 공동명의예요. 나는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집이 누구 것이든 존중이 기본 아닌가요? 아이를 데려와 장기적으로 사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부부가 상의해야죠. 상의? 시어머니는 경멸하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우리 박씨 집안에서는 남자가 결정하고 여자는 따르는 게 당연한 거야. 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구나. 며느리 노릇도 할 줄 모르고. 어머니,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 아들의 아내지 댁의 하녀가 아니에요.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터져 나왔다. 나는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건 사람 되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수도 모르는 것. 똑똑히 들어. 민준이는 여기서 살 거야. 네가 불만이면. 그녀는 대문을 가리켰다. 싫으면 네가 꺼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충격과 절망이 더 컸다. 내가 한때는 효도하고 싶었던 여자를 보며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좋아요. 제가 꺼지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 오늘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절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세연아? 수진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나 이혼해야겠어. 뭐? 전화기 저편에서 수진이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박지훈 바람났어? 그것보다 더 최악이야. 나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일을 뺨을 맞은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 미친 할망구. 수진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랑 구매계약서 같은 거 다 챙겨. 내가 좀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필수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결혼사진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진 속 지우는 나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 사랑은 언제 사라진 걸까? 그가 승진한 후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내가 전업주부가 되길 거절했을 때부터였을까?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박민준을 달래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무서워하지 마. 그 나쁜 여자는 이제 다시는 너한테 소리 못 지를 거야. 나는 어느새 흐른 눈물을 닦고 짐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경계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소원대로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제가 꺼져드릴게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어디 갈 테면 가봐. 지훈이가 너랑 이혼 안 할 줄 알아? 라고 외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수진의 빨간색 미니 쿠퍼가 20분 후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세상에, 네 얼굴. 차 안거울에 비친 내 뺨은 붉게 부어오르고 5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이 이를 갈았다.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어. 사진 찍어서 증거 남겨야 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내가 힘없이 말했다. 이세연. 수진이 드물게 내 풀네임을 불렀다. 가정폭력은 바로 이런 심각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맡았던 이혼 소송 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뺨 한 대로 시작해서 주먹다짐으로 번졌는지 알아? 나는 침묵했다. 차가 고가도로 위를 달렸다. 눈부신 햇살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등기부등본은 챙겼어? 수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수진은 운전하면서 빠르게 훑어보았다. 계약금은 너희 부모님이 내주셨고 계좌 이체 기록 있어? 응. 내 인터넷 뱅킹에 기록 남아있어. 인테리어 비용은 그쪽 집에서 냈고 대략 얼마? 1억 5천만 원 정도.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좀 복잡하네. 집은 혼인 후 재산이라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반반이야. 하지만 내 부모님이 내주신 계약금은 만약 명확한 증여계약이 없다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 나는 그녀가 법률 용어를 분석하는 것을 들으며 이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2년 전 지훈과 손잡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언젠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까? 세연아, 수진이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싫으면 네가 꺼져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응, 확실해. 수진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아늑해서 내 혼란스러운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혼 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 혼전 계약서가 없으니 혼인 후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이야. 하지만 내 부모님이 내주신 계약금은 만약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 나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부모님이 그냥 집 사는데 보태라고 바로 계좌이체해 주신 거야. 그럼 좀 복잡해지네.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네 집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냈으니 분명 그걸로 물고 늘어질 거야.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와 수진은 눈을 마주치고 스피커폰을 눌렀다. 이세연, 너 미쳤어? 지훈의 고함이 수화기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 엄마랑 민준이를 집에 버려두고 너 혼자 나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하시긴 하지만 너도 너무 철이 없었어. 민준이를 데려오는 건 우리 박씨 집안을 위한 일인데 네가 며느리로서. 박지훈,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존중하고 어떤 중대한 결정이든 상의하기로 했어. 아이를 데려와 장기적으로 사는 이런 문제는 적어도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지금 내가 너랑 상의하고 있잖아. 지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만 소란 피우고 빨리 들어와. 민준이 학교 문제도 네가 좀 알아봐줘야 해. 너 교육청에 친구 있다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는 사과는커녕 자기 조카 입학 수속을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내 말은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쩌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깟 사소한 일 때문에? 지훈이 비웃었다. 이세연, 잊지 마. 이 집,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열쇠 두고 영원히 돌아오지 마.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을 떨었다. 쓰레기 자식. 수진이 분통을 터뜨렸다. 보아하니 그 집안 사람들 다 똑같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진의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지우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누나인 박지연 씨가 카톡을 몇 번 보냈다. 가족끼리 무슨 일이든 대화로 잘 풀어야지.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 네가 이해해라. 같은 말들이었다. 뺨 맞은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흘째 되던 아침 나는 갈아입을 옷과 업무 자료를 가지러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지우는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간 모양이었다. 침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내 화장대의 절반이 치워지고 어린이 용품들이 놓여 있었다. 옷장 일부도 비워져 아이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떠날 때의 집이 아니었다. 박씨 집안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한 영토였다. 내가 서류를 챙기고 있을 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지훈의 서브폰이 갑자기 켜졌다. 그는 평소에 이 폰으로 게임만 했다. 나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 뜬 카톡 메시지가 내 주의를 끌었다. 엄마, 걔가 물건 가지러 왔어. 등기부등본 있는지 빨리 확인해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곧이어 다른 메시지가 떴다. 강유라, 오빠, 오늘 밤에 늘 가던 데서 봐. 보고 싶어서. 강유라, 지훈의 전 여자친구였다. 둘이 언제 다시 연락한 거지? 이성이 그의 휴대폰을 만지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내 손가락은 이미 통제 불능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카톡 대화 기록은 한자로 한자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에는 나에 대한 비방과 계략이 가득했다. 그런 며느리는 진작에 손봐줬어야지. 일단 민준이부터 데려가서 살고 자리 잡으면 너도 들어가 살아. 집은 꼭 지켜야 해. 그게 우리 박씨 집안이 서울에 박은 뿌리니까. 더 끔찍한 것은 석 달 전의 대화에서 박민준을 데려오는 것이 임시 결정이 아니라 박씨 집안 전체의 장기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유라와의 대화창에는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데이트 약속이 가득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어젯밤의 것이었다. 그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기다리다 지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증거들을 모두 촬영했다. 속이 뒤집혔다. 내가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박지훈은 이미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존중하려 할 때 그녀는 내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서재에서 나는 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다. 지훈이 변호사와 부동산 분할에 대해 상담한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지출 비중을 더 크게 증명하여 더 많은 부동산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상대방의 유책 증거를 수집하여 양육권을 획득하는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양육권? 우리는 아이도 없는데 무슨 양육권을 원한다는 말인가? 설마. 나는 문득 지난주 시어머니가 했던 배에 소식도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끔찍한 추측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은 이혼 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는 곧장 수진의 로펌으로 향했다. 그녀는 증거를 본 후 얼굴이 굳어졌다. 세연아,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 박지훈은 아마 진작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야. 조카를 데려온 건 그냥 첫 단계였던 거지. 나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선 이 증거들은 아주 중요해. 특히 외도 부분.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다는 증거를 더 찾아야 해.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일단 회사에 복귀해. 그들이 네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게. 겉으로는 약한 척하면서 뒤로는 증거를 더 모으는 거야. 회사에 복귀한 날 나는 넋나간 사람 같았다. 동료들의 인사는 마치 젖빛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고 멀게 느껴졌다. 김 상무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연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해밀 크리에이티브건 다음 주에 제안해야 하는데 책임자가 세연 씨잖아요. 괜찮겠어요? 나는 그제야 야근하며 완성했던 경쟁 입찰 제안서가 떠올랐다. 1인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는 부담이 되어버렸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퇴근할 때 지훈이 뜻밖에도 회사 건물 아래에 나타났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연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위선적인 표정을 보니 나는 갑자기 수진이 말한 약한 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뺨의 멍자국을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좋아. 지훈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주문하고 연애 시절의 달콤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심지어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을 흘리기까지 했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너랑 상의도 없이 민준이를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한테도 내가 말했어.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나는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속이 메스꺼렸다.
만약 그 카톡 기록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거지? 지훈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나는 일부러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민준이는 당분간 지내도 괜찮아. 하지만 다른 일들은 우리 천천히 상의하자. 응? 지훈의 눈에 승리의 빛이 스쳤다가 금세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물론이지. 다 내 뜻대로 할게. 그날 밤 나는 순순히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없었다. 아마 지훈이 일부러 자리를 비우게 한 것 같았다. 침실에서 그가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밀어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몰래 그의 서류 가방을 뒤졌다. 거기서 신규 아파트 구매 의향서를 발견했다. 지훈이 몰래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구매자 이름은 그와 강유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물소리가 멎기 전에 나는 재빨리 사진을 찍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침대에 누워 나는 잠든 척하는 지훈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아이에게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민준아, 여기서 사는 거 좋아? 나는 일부러 다정하게 물었다. 네, 좋아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이제 여기가 제 집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작은아빠가 큰 책상도 사준대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아이가 시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냈다. 저 알못 낳는 암탉이 꺼지고 나면 이 집은 전부 우리 민준이 거라고 했어요. 나는 핸들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박민준을 학교에 내려준 후 나는 차 안에서 한바탕 통곡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대학 동기인 한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세연아, 태준은 내가 연락한 것에 놀란 듯했다.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태준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 박지훈이랑 이혼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해. 한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유리 외벽 건물의 28층에 있었다. 널찍한 회의실에 앉아 나는 수집한 증거들을 거울처럼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상황은 대충 알겠어. 태준이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동산, 외도, 가정폭력, 이건 전부 우리한테 유리한 요소들이야.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힘든 게 재산 분할이야. 특히 양쪽 다 자금을 댔을 경우에는 더더욱.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은행 이체 기록도 있어.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태준이 설명했다. 내 부모님이 내주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나는 낙담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그냥 주신 거라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 괜찮아. 우리에겐 다른 돌파구가 있어. 태준은 지훈과 강유라의 카톡 캡처를 넘겨보며 말했다. 외도 증거가 결정적이야. 그리고 내 시어머니의 가정폭력도. 그는 내 휴대폰에 저장된 뺨이 부어오른 사진을 가리켰다. 이런 것들이 재산 분할에 대한 판사의 재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당분간 경거망동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 특히 지훈의 재산 은닉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그 아파트 구매 의향서 아주 중요해. 지훈 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 내가 사람 시켜서 그 아파트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볼게. 건물을 나설 때 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의 메시지였다. 엄마가 오늘 저녁에 보양식 해놓으셨대. 일찍 들어와서 먹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응이라고 답장했다. 지금의 나는 마치 두 사람으로 분열된 것 같았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 속으로는 남편의 죄를 캐는 탐정.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부모님 댁에 들렀다. 지훈과 다툰 후로 나는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일이 바쁘다고만 했다. 세연아,
문을 연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나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갑자기 왔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가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고 즉시 긴장하셨다. 박서방이 너 괴롭혔어? 부모님의 다급한 물음에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듣는 내내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떠셨고 아빠는 굳은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 짐승 같은 놈. 아빠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내가 그때 어쩌자고 눈이 멀어서 딸을 저런 놈한테 보냈을까. 아빠, 엄마, 지금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집 살 때 계약금 두 분이 내주셨잖아요. 그때 혹시 남겨둔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엄마는 온 집안을 뒤져 당시의 이체 확인증과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아내셨다. 더 행운이었던 것은 아빠가 손으로 쓴 메모지를 찾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세연이 신혼집 계약금으로 사용이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증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돈의 출처가 내 부모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태준이 전화로 분석해 주었다. 제가 비서시켜서 유리한 증거로 정리해 놓을게요. 부모님 댁을 나설 때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세연아, 돌아가지 마. 그냥 여기서 지내. 안 돼요?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돌아가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셨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세연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널 지지한다. 이혼이 두려워서 참고 살지 마. 우리 이씨 집안 딸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아빠를 안았다. 아빠에게서 익숙한 담배 냄새가 났다. 어릴 적 아빠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세연아,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한다. 집 같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파격적으로 나에게 미소를 보였다. 세연이 왔구나. 국소태 데워놨어. 내가 퍼줄게.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는 것을 느꼈다. 그 뺨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겨 희미한 붉은 자국을 드러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밖에서 먹고 왔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TV를 보고 있는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아, 숙제 다 했어? 아이가 멍하니 나를 쳐다보자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애가 이제 막 전학 왔는데 며칠 좀 쉬게 놔두지 뭘 그래. 너는 오자마자 잔소리야. 나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즉시 화면을 잠갔다. 그 행동이 내 의심을 더욱 깊게 했다. 회사 요즘 어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대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냥 뭐, 그렇지. 지우는 분명 더 말하고 싶지 않아 했다. 아,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인데 집에서 하기로 했어. 네가 좀 준비해.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서울에 있는 우리 박씨 집안 친척들 다 올 거야. 지훈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 20명에서 30명?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건 우리 집을 박씨 집안의 아지트로 만들겠다는 거구나. 네, 알겠어요.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지우는 내 온순한 태도에 만족한 듯 시어머니의 취향에 대해 줄줄이 늘어놓았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켜지는 것을 보았다. 잠금 화면에 강유라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숨었다. 결혼기념일로 잠금을 해제한 후 최근 대화 기록을 빠르게 훑었다. 지훈과 강유라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주말에 호텔에 가기로 약속까지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 우리 공동예금을 어떻게 빼돌릴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내의 불임을 증명하여 더 많은 재산을 얻는 방법에 대해 상담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갑자기 사흘 전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 씨, 집 문제는 걱정 마. 내가 걔 빈손으로 쫓아낼 방법이 있어. 걔는 몰라.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 부풀려서 신고한 거 나중에 법원에서 비율대로 분할할 거야. 그랬구나. 나는 깨달았다. 박 씨 집안이 일부러 인테리어 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이혼 시 더 많은 부동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나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중요한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잘못 기입했다. 동료 도연 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세연 씨,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휴가라도 내서 좀 쉬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억지로 웃었다. 점심시간에 도연 씨는 굳이 나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회사 아래 카페로 데려갔다. 평소 말이 없던 이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세연 씨,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전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도연 씨는 나보다 2살 많고 회사의 베테랑 디자이너였다. 일은 성실하게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나는 갑자기 목이 메어 내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도연 씨가 온화하게 말했다. 그냥 동료로서 요즘 세연 씨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요. 그의 관심에 코끝이 찡했다. 내가 가장 약해진 이 순간에 평범한 동료의 따뜻함이 오히려 내 결혼 생활의 비참함을 더욱 깨닫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찾았어. 박지훈 씨, 확실히 성남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계약금은 2사람 공동 예금 계좌에서 나갔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박지훈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 재산을 훔쳐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퇴근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수진에게로 갔다. 이 새로운 발견을 그녀에게 알렸다. 진짜 비열하다. 수진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세연아, 너 당장 공동계좌 동결시키고 박지훈한테 탄파해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의외로 침착했다. 태준이가 그들이 인테리어 비용 허위 신고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 생신 잔치가 기회야. 박 씨 집안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게 될지도 몰라.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계속 참을 거야?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분간은 참을 수 있어. 이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한편의 부조리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연극 속의 이세연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자신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몇 가지 특선 요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내 순종적인 태도에 매우 만족했고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주말에 지훈이 시어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쇼핑하러 나간 틈을 타 나는 그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잠긴 서랍 안에서 나는 인테리어 회사의 원본 영수증과 계약서를 찾아냈다. 실제 금액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거의 8천만 원이나 적었다. 나는 재빨리 이 증거들을 촬영하고 동시에 더 소름 끼치는 문서를 발견했다. 지훈이 출력해놓은 나의 카톡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서였다. 거기에는 모든 남성 연락처 이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가 몰래 나를 감시하며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가 중점적으로 표시한 의심 대상 중에는 우리 회사 청소 아주머니와 택배기사 아저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이 문서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지훈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나도 상대해주겠다. 밤에 지훈은 야근하러 갔다. 나는 그가 사실 강유라와 데이트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는 혼자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2년 전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찬 여자였고
사랑과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냉혈한 전략가처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지훈 씨가 공동예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이건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현장 소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하고 컴퓨터를 켜서 해밀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제안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오직 창의적인 생각에 집중할 때만 나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침실 구석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다. 수진이 준비하라고 조언해 준 것이었다. 거기에는 지훈이 여러 차례 외도와 재산은닉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이런 몰래 녹음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게 해줄 것이다. 배신감으로 가득 찬 이 침대에 누워 나는 눈을 감았다.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법원의 판결, 지훈의 충격, 시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내가 되찾을 자유를 상상했다. 이 생각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마침내 나를 잠들게 했다. 시어머니 생신날 나는 일찍 일어나 잔치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기계적으로 팔을 썰면서도 귀는 거실의 동정을 살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넓지 않은 집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정성껏 고른 빨간색 치파오를 입고 마치 황태우처럼 소파 중앙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영수가 너네 집 인테리어 정말 잘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 한 분이 TV 벽을 만지며 말했다. 돈 좀 들었겠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럼 인테리어에만 2억 넘게 들었어.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한 거야. 내 손에 들린 식칼이 멈칫했다. 2억이 넘는다고? 실제로는 1억 5천도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제 힘으로 집 사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쳤다. 역시 너네 아들 지훈이가 출세했어. 집도 사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그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떤 사람들처럼 친정에서 계약금 좀 보태줬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것과는 다르지. 나는 이 노골적인 비꼬는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이모님, 삼촌들, 먼저 과일 좀 드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이 박씨 집안 친척들은 대부분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였다. 지금 그들이 나를 훑어보는 눈빛은 마치 이방인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애가 지훈이 마누라구나. 험상궂은 얼굴의 중년 남자가 말했다. 광고 회사 다닌다며? 월급은 제 앞가림할만큼은 버나?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네, 그럭저럭요. 제 몸 하나는 건사할 정도는 돼요. 여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그가 훈계하듯 말했다. 빨리 애나 낳는 게 정답이지.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이야. 결혼한 지 2년인데 배에 소식이 없으니 내가 다 속이 터져. 나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적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전부엌에 가서 국 좀 볼게요.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왜 알을 못 낳을까? 부엌은 나의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그 집 지금 얼마나 해? 젊은 여자가 물었다. 못해도 30억은 할걸. 시어머니가 신나서 말했다.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 학군도 좋고. 인테리어 정말 2억 넘게 들었어요? 여자가 다시 물었다. 제 사촌 오빠네 집도 비슷한 크기인데 인테리어 1억 5천 들었다던데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걔네 집이 무슨 수준이라고. 우리는 다 수입 자재 썼어. 그 원목 마루만 해도 8천만 원이야.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원목마루? 분명히 강화마루였고 영수증에는 2,300만 원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세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네가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봐. 우리 집 인테리어 최고급 자재로 한 거 맞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다. 나는 일부러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인테리어에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네가 뭘 알아? 장부는 다 내가 관리했는데 분명히 2억 3,860만 원 들었어. 아, 그럼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 녹음은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잔치가 한창일 때 지훈이 뒤늦게 도착했다. 몸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가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다. 나는 다정한 첫 그를 맞이하며 그의 옷깃 냄새를 맡았다. 강유라가 가장 좋아하는 샤넬 향수였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 지우는 변명하듯 설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별 말씀 없으셨지? 아니요, 아주 기뻐하고 계세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손님들하고 얘기 나눠요. 제가 음식 나를게요. 식탁에서 박씨 집안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화제는 친척 간의 자랑 배틀에서 점차 나에 대한 품평으로 옮겨갔다. 세연아, 너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팀장이라며? 뽀글이 파마를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한 달에 얼마 버니? 얼마 안 돼요. 그냥 생활비에 보태는 정도예요.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내 생각에 여자는 밖에 나가 일하면 안 돼. 뽀글이 파마 여성이 큰 소리로 선언했다. 남편 내조하고 애 키우는 게 본분이지. 우리 며느리 봐. 결혼하자마자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손주가 둘이야.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이었다. 우리 세연이도 말 잘 듣고 일찍에 낳았으면 내가 손주 데려와서 키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이 악담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밝히는 것을 그대로 감수했다. 지우는 상석에 앉아 나를 변호해주기는커녕 때때로 맞장구를 쳤다. 식사 후 사람들이 술기운에 떠들썩할 때 나는 몰래 침실로 들어가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정적인 증거 녹음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거의 8천만 원 부풀렸어요. 태준은 금방 답장했다. 잘했어요. 계속 수집해요. 많을수록 좋아요. 거실로 돌아오니 지훈이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표정이 애매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는 내일 늘 가던 데서라는 말을 들었다. 누구 전화야?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클라이언트. 지훈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화제를 돌렸다. 엄마가 다음 주에 와서 좀 지내고 싶으시대. 민준이 돌봐줄 겸.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다. 좋죠. 마침 손님 방도 비어 있는데요. 지훈은 내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심지어 내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렀다. 이래야 내 착한 아내지. 착한 아내라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 착한 아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놀라움을 안겨줄지. 손님들이 속속 떠날 때 뽀글이 파마 여성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수가 내 며느리 보기엔 괜찮은데 너무 말라서 애 낳기 힘들겠다. 내가 아는 한의원에 불임 전문 한약 있는데 고마워 언니. 마침 필요했는데. 시어머니는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했다. 나는 미소로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순간 박민준이 문 뒤에 숨어여 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를 보자 그는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작은엄마가 동생 안 낳으면 쫓아낼 거래요. 나는 몸을 낮춰 어른들에게 잘못 배운 이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민준아, 그런 말은 누가 가르쳐줬어? 할머니랑 작은아빠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작은아빠는 예쁜 이모가 이사 오면 저만의 게임방도 생길 거라고 했어요.
예쁜 이모, 강유라.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지훈이 벌써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밤에 모두 잠든 후 나는 살금살금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지훈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클라우드 동기화를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었다. 최근 검색 기록은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이혼 시 재산 더 많이 받는 법. 아내 불임, 이혼 사유 될 수 있나? 인테리어 비용, 재산 분할 시 비율. 혼전 재산의 혼인 후 전환 문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주일 전의 검색 기록이었다. 배우자 정신병 증명하여 양육권 획득하는 방법. 박지훈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는 이제 재산을 위해 이렇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증거들을 촬영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밤중에 안 자고 뭐해? 그녀가 음산하게 물었다. 야근, 서류 작업 좀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브라우저를 닫았다. 어머니는 왜 아직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지. 그녀는 의심스럽게 나와 컴퓨터를 훑어보았다. 지훈이가 너 요즘 일 바쁘다던데. 네, 큰 프로젝트 입찰이 있어서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시어머니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여자가 맨날 일에만 매달리는 게 보기 좋아? 빨리 애 낳는 게 정답이지.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돌아섰지만 독사에게 노려 보이는 듯한 느낌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해서 나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계속되는 정신적 고문으로 일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중요한 회의에서 멍하니 있기도 했다. 세연 씨, 김상무님의 엄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클라이언트가 질문하잖아요. 나는 황급히 사과하고 겨우 제안서 설명을 마쳤다. 회의 후 상무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연 씨,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해밀 거는 회사 연간 실적이 걸린 문제인데 만약 집중할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상무님.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시간 줄게요. 그 안에 개인 문제 해결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해요. 상무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 벽에 기댔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내밀어졌다. 이거 마셔요. 정신 차리는데 도움될 거예요. 도현 씨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도움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고개를 숙여 커피를 마시며 감정을 숨겼다. 세연 씨, 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휴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해밀 프로젝트 맡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평소 말이 없던 이 동료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가정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혼이요? 도연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추측해봤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 누나도 이혼하기 전에 딱 저런 상태였거든요. 왠지 모르게 이 평범한 대화가 갑자기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통제 불능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칸막이 안에서 소리 없이 통곡했다. 몇 분 후 나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초췌한 여자를 보았다. 이게 나인가? 한때 자신감 넘치던 이세연은 어디로 갔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소장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가 공동 예금으로 강유라 씨에게 차를 사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유책 증거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해. 퇴근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엄마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다. 세연아, 그만 버텨. 그냥 집으로 들어와 살아.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안 돼요.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지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아빠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다. 내 오랜 친구 중에 시청 건축과에 있는 놈이 있어. 주택 인테리어 신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박씨 집안이 인테리어 비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그건 사기야.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아빠, 정말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맡겨둬라. 아빠는 담배를 비벼 끄셨다. 내 딸을 괴롭혔으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맞이한 것은 엉망진창인 집과 시어머니의 싸늘한 얼굴이었다. 왜 이제야 와? 민준이가 배고파서 울어서 내가 라면 끓여줬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잠든 척하며 그가 살금살금 씻고 침대에 눕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태주는 이미 소장을 준비했고 아빠는 인테리어 신고 기록을 조회 중이고 수지는 내가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를 위해 심리상담사 예약을 도와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동풍만 불면 된다. 그리고 그 동풍은 곧 불어올 것이다. 지훈과 강유라의 카톡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다음 주에 제주도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다. 그때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집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모든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몸을 뒤척여 나는 지훈의 잠든 옆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 한 점 없이 차가운 결의만 남아있었다. 달력이 5월 12일을 가리켰다. 내 생일. 예년 같으면 지훈은 꽃다발, 저녁 식사, 작은 선물 같은 소소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올해 내가 일어났을 때 집은 조용했다. 지훈은 이미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조기 교육학원에 갔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저녁 안 먹고 들어감. 엄마랑 민준이 데리고 놀이공원 감. 서명조차 없었다. 마치 가정부에게 남기는 쪽지 같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 생일은 완전히 잊힌 모양이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지훈과 강유라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오전 10시 출발이다. 나에게는 내 계획을 실행할 7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씻고 나서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출발했어. 너네 쪽 준비 다 됐어? 모든 준비 완료. 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열쇠 수리공 아저씨 10시 반에 도착하고 감시 카메라도 준비했어. 전화를 끊고 시간을 확인한 뒤 회사로 향했다. 해밀 프로젝트의 최종 제안이 오늘 오후에 있었다. 나는 먼저 일을 처리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연일 이어진 정신적 고문으로 창의력이 고갈되었지만 다행히 도연 씨가 몰래 많은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 제안이 끝난 후 클라이언트는 만족스럽게 계약서에 서명했다. 김 상무님은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세연 씨, 잘했어. 상무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조정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상무님. 나는 억지로 웃었다. 며칠 연차를 좀 써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어.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 많았으니 푹 쉬어. 회사 건물을 나서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업무상의 압박은 일단 해소되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전투다. 수진과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이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기술이 좋아서 몇 분 만에 지훈의 서재에 있던 잠긴 서랍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나는 돈을 지불하고 아저씨를 보낸 뒤 수진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서랍 안에는 이전에 발견했던 인테리어 영수증 외에 숨겨진 장부 한 권이 있었다.
지훈이 지난 2년 동안 몰래 빼돌린 공동예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총액은 4억 원이 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혼전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가 이혼을 제기하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등 온갖 가혹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거 진짜 무섭다. 수진이 문서를 넘겨보며 말했다. 그 자식, 처음부터 널 통제할 계획이었던 거야. 계속 찾아봐. 분명 더 있을 거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탐정처럼 서재 구석구석을 뒤졌다. 낡은 앨범의 틈에서 나는 지훈과 강유라의 다정한 사진을 찾아냈다. 날짜는 우리가 결혼한 지 반년 후에 찍힌 것이었다. 즉, 그는 적어도 1년 반 동안 바람을 피운 것이다. 이 쓰레기 자식. 수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가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나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한 채 숨을 죽였다. 지훈은 이미 비행기에 있을 텐데 누구일까? 현관문 렌즈로 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이세연님 택배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 소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강유라였다. 안에는 섹시한 속옷과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훈 오빠, 오늘 밤 이거 입고 기다릴게. 수지는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것들 진짜 역겹다. 나는 속옷과 카드를 잘 챙겼다. 또 다른 외도 증거였다. 이후 우리는 지훈의 컴퓨터에서 더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그는 공동 예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열어 장 발급받아 거의 1억 원을 사용했다. 이건 금융사기야. 수진이 소리쳤다. 세연아, 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은 후에 저녁 무렵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연아, 알아냈다. 시청 건축과 신고 기록에 따르면 너희 집 인테리어 실제 비용은 1억 4,800만 원이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거의 9천만 원이나 적어. 정말요? 아빠, 바로 그거예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허위 신고한 인테리어 비용 증명서, 공동 예금 빼돌린 기록, 외도 사진, 내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 청구서. 모든 항목이 이혼 소송에서 나에게 우위를 가져다 줄 것들이었다. 세연아, 언제 소송 제기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박지훈이 가장 마음 편히 있을 때 법원 소환장을 받게 할 거야. 밤에 나는 수진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간단한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내 생일 축하 겸이었다. 촛불을 불며 나는 정의가 실현되고 내가 자유를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다음 날 나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나는 귀중품, 중요 서류, 그리고 기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그녀의 집으로 옮겼다. 이 과정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셋째 날, 나는 태준을 만나 최신 증거들을 건넸다. 자료를 본 후 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세연 씨, 이 증거들 너무 확실해요. 인테리어 비용 허위 신고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예금 빼돌리기와 신용카드 도용은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외도 증거까지 더하면 판사가 당신에게 부동산 지분 70% 이상을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태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그의 금융사기 책임도 추궁하겠습니다. 로펌을 나오며 나는 오랜만에 가벼움을 느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다. 나는 문득 이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도연 씨가 소개해준 부동산 앱에서 회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를 마음에 두고 주말에 보기로 예약했다. 금요일 저녁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오후 3시 도착. 짧고 차가웠다.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하는 집주인인 것처럼. 나는 응이라고 답장하고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돌아온대. 월요일에 바로 소장 제출해줘. 토요일 오후 나는 지훈과 시어머니, 민준이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집에 가 있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제주도 재미있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며 지훈의 짐을 받았다. 그냥 뭐, 지훈은 내 시선을 피했다. 그냥 보통 출장이지? 거짓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아직 제주공항 수화물 태그가 붙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키스 자국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아 여행의 피로를 불평하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수족관에서 산 장난감을 나에게 자랑했다. 세연아, 밥 안 했어? 배고파 죽겠네. 지훈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거의 다 됐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먼저들 쉬세요. 저녁 식사 때 나는 지훈이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애매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강유라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제주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지훈이 출장 갔다고 거짓말한 것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 맞다.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다음 달에 내 사촌 동생이 일자리 구하러 서울 오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또 시작이군.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평온을 유지했다. 얼마나 있을 건데?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한두세 달 정도?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손님 방은 어머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의아한 척 물었다. 민준이 방에 침대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지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는 왜 모든 걸 그렇게 시시콜콜 물어? 그냥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의? 뭘 상의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아들이 누구를 살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불만이면 나가면 되잖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난번에 이 말씀하셨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분명히 지난번 내가 집을 나갔던 일을 떠올린 것이다. 지훈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됐어. 밥이나 먹자. 세연아, 사촌동생 일은 그냥 그렇게 정한 걸로 해.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월요일이면 태준이 이혼 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이 모든 소동은 곧 끝날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회사에 야근하러 간다며 서둘러 떠났다. 나는 그가 강유라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집 좀 봐줘. 괜찮으면 바로 계약할게. 문제 없어. 수진이 신나서 말했다. 드디어 고해에서 벗어나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침실에 남은 마지막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 집을 보고 나면 바로 이사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 소환장이 지훈의 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깊은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슬픔은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가벼움만이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을 조용히 챙겼다. 지훈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한때 집이라 불렀던 그곳을 떠났다. 회사로 가는 길에 나는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장 제출해도 돼. 곧 답장이 왔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박지훈 씨는 오늘 오후에 소환장을 받게 될 겁니다. 지훈이 소환장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이 지하철 창문에 비쳤다. 나는 그것이 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밀 광고의 성공 축하 회식 자리에서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의 술잔을 받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의 전화였다. 나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티브 팀 동료들과 계속해서 웃고 떠들었다. 세연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김상무님이 잔을 들어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해밀 프로젝트, 다 세연 씨 덕분이야. 팀원들 덕분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하며 샴페인 한 모금을 마셨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10여 개의 카톡이 왔다. 보지 않아도 지훈의 광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주는 이미 법원 소환장이 오후에 그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회식이 끝나고 나는 동료들의 2차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세연, 너 시발 미쳤어? 지훈의 고함이 수화기에서 터져 나왔다. 감히 이혼 소송을 해? 내 계좌까지 동결시키고? 박지훈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하세요. 변호사? 네가 언제부터 변호사를 뒀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소위 증거라는 것들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조카 데려왔다고 이러는 거야? 지훈은 어조를 바꾸려 했으며 억울한 척했다. 세연아,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요? 당신과 강유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빼돌린 4억 원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던 계획에 대해서?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지훈의 음침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내 물건 뒤졌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반복했다. 월요일 오전 9시 법원에서 조정 기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 시동을 걸고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오늘 밤부터 그곳이 나의 임시 거처가 될 것이다. 수진은 나를 위해 푸짐한 저녁상과 와인 한 병을 준비해 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축하해. 그녀가 잔을 들었다. 아직 그렇게 빠르진 않아.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이제 막 시작인걸. 다음 2주 동안 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압박하려 했다. 그들은 먼저 증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합의를 제안했으며 마지막에는 내가 민준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반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기가 막히네요. 태준이 전화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제출한 소위 증거라는 게 세연 씨가 민준이에게 소리 지르는 녹음인데 명백하게 편집된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한테는 민준이가 할머니가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말하는 전체 녹음본이 있으니까요. 조정이 결렬된 후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 전날 태주는 나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도발하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판사님은 감정적인 당사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가 당부했다. 재판 당일 나는 간결한 남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전문적이고 절제된 모습으로 보였다. 지훈은 어두운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기름진 머리의 중년 남자인 그의 변호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나를 보자마자 증오의 찬눈으로 쏘아보았다. 뜻밖에도 우리 부모님도 와 계셨다. 뒷자리에 앉아 나에게 무언의 지지를 보내주셨다.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표정이 엄숙했다. 그녀는 사건을 빠르게 훑어본 후 양측의 진술을 요구했다. 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나를 냉혹하고 무정하며 아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자로 묘사했고 심지어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암시했다. 그는 박씨 집안이 주택 인테리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지분 70%를 요구했다. 태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조리 있고 명확하게 지훈의 여러 유책 사유를 열거했다. 외도, 재산, 은닉, 인테리어 비용, 허위 신고, 정신적 학대, 모든 항목에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태준이 지훈과 강유라의 다정한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님, 태준이 결론지었다. 저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무단으로 빼돌린 공동예금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 특히 실제 인테리어 비용과 박씨 집안이 주장하는 금액의 큰 차이를 자세히 검토했다. 지훈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는 반대 신문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4억 원 예금의 행방에 대한 설명에서였다. 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거래 기록을 제출해 주시죠. 태준이 끈질기게 추궁했다. 지훈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일부 금액이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했다. 사실은 강유라에게 차와 명품을 사준 것이었다. 휴정 시간에 지훈이 복도에서 나를 막아섰다. 세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나는 비웃었다.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운 게 누구죠? 우리의 공동예금을 몰래 빼돌린 건 누구고요? 1년 넘게 바람 피운 건요? 강유라랑 헤어질 수 있어.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의 위선적인 표정을 보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박지훈 씨,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걸 허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요. 그럼 집은?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집에서 냈어. 네가 혼자 다 가질 생각 마. 실제 인테리어 비용은 1억 4,800만 원이고 당신들은 2억 3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사기예요, 박지훈 씨. 판사님은 이걸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임시처분을 내렸다. 지훈이 재산을 빼돌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감안하여 부동산을 잠정 동결하고 양측의 거래를 금지했다. 동시에 지훈에게 빼돌린 금액의 상세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을 나올 때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이 파렴치한 년, 내 아들 집을 뺏으려고 해? 법원 경위가 제때 그녀를 막았다. 나는 옷깃을 정리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 법정에서 뵙죠. 그날 밤 지훈은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애원부터 협박까지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나는 모두 거절하고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세요라는 답장만 보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은 나를 보는 눈빛을 피했고 누군가는 등 뒤에서 손가락질했다.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인 수정 씨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세연 씨, 누가 회사 단톡방에서 당신 험담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익명 단톡방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누군가 내가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학대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심지어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누가 한 짓인지 짐작했다. 지훈과 그의 엄마 말고는 이렇게 비열하게 굴 사람이 없었다. 나는 곧장 김상무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에 접수 통지서를 보여주었다. 세연 씨, 나는 당신 인품을 믿어요. 김상무님은 소문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건 이미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잠시 휴가를 내서 소송이 끝난 후에 돌아오는 건 어때요? 이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저 이 일이 필요해요. 상무님, 이혼하고 나면 저 혼자 살아야 해요. 상무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우선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하고 소문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출근해요. 해밀 프로젝트는 계속 세연 씨가 맡아줘야 하고요. 감사 인사를 하고 나는 사무용품을 챙겨 회사를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연 씨가 차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도움 필요해요? 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이 간단한 행동에 나는 순간 무너졌다. 몇 달 동안 쌓인 억울함, 분노, 스트레스가 둑이 터진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차에 기댄 채 통곡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옆에 서 있다가 내가 울음을 그치자 휴지를 건넸다.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도연 씨가 온화하게 웃었다.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소문들 이미 처리하고 있어요. 도연 씨가 윙크했다. IT팀의 민수 씨가 제 친구인데 지금 IP 주소 추적 중이에요. 누가 올렸는지 확인되면 상무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장 힘든 시기에 동료의 따뜻함이 나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후의 법정 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지훈의 변호사는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것부터 나를 외도로 모함하는 것까지 온갖 수단을 다 썼고, 심지어 내가 자주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소위 이웃들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태주는 이 모든 황당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여러 증인을 소환했다. 수지는 나의 성격과 인품을 증명했고, 우리 부모님은 계약금의 성격을 증명했으며, 심지어 당시 인테리어 공사 현장 소장님까지 모셔와 실제 인테리어 비용을 증언하게 했다. 가장 결정적인 재판에서 태주는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지훈과 강유라의 카톡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세연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망가뜨려 더 많은 재산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판사님, 태준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정신적 학대와 재산 사기 사건입니다. 저의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휴정 후 그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허가한다. 부동산은 원고 이세연 소유로 한다. 원고의 부모가 계약금을 지불했고 피고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감안. 피고 박지훈은 원고에게 공동예금 중 원고 몫인 3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민주는 친부모에게 돌아가야 하며 더 이상 원고의 주거지를 점유할 수 없다. 판결을 듣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훈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주먹을 꽉 쥐어 뼈마디 소리가 났다. 나는 의외로 평온했다. 그저 부모님의 손을 꽉 잡았을 뿐이다. 우리가 이겼어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나의 2년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모든 환상이었다. 법원을 나올 때 지훈이 나를 막아섰다. 이세연, 너무 좋아하지 마. 나 항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당신과 당신 가족은 15일 이내에 내 집에서 나가야 해요. 내 집?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집에서 냈어. 실제 비용은 1억 4,800만 원이고 당신들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법원은 이미 당신들의 거짓말을 간파했어요. 두고 봐. 그가 아큰언하게 위협했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돌아섰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날 밤 수지는 나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참석했다. 모두 암묵적으로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저 술 마시고 수다를 떨며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세연아. 수진이 잔을 들었다.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는 미소로 잔을 부딪혔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깊은 밤, 나는 혼자 수진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은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나는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삶을 재건하고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배우는 것.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이 팀장님, 저 도연입니다. 회사 소문은 유대리가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업계 컨퍼런스가 있는데 상무님께서 회사 대표로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답장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컨퍼런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닫고 나는 멀리 있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찬란함 속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다. 새로운 직업 기회, 새로운 친구들, 심지어 새로운 사랑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푹 자고 싶었다. 배신도 계략도 없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었다. 내일은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것이다. 법원 판결 후 열흘째 나는 한때 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판결문에 따라 지훈과 그의 가족은 닷새 안에 이사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심지어 도어로까지 바꿔놓았다. 내가 법원 집행관과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열쇠를 따는 소리에 안의 사람들이 놀랐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분노에 찬 얼굴이 나타났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몸으로 문을 막으려 했다. 김영숙 씨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동산은 이세연 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문서를 보여주었다. 오늘 안으로 이사하지 않으시면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헛소리?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전현이 무슨 수작을 부려서 판사를 속인 거야. 나는 한때 내 뺨을 때렸던 이 여자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더 이상 무리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법원은 이미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내 엄마야. 이 파렴치한 년. 시어머니가 손을 휘두르며 나를 잡으려 했지만 집행관에게 제지당했다. 안에서는 박민준의 울음소리와 지훈의 욕설이 들려왔다. 몇 분 후 지훈이 굳은 얼굴로 문 앞에 나타났다. 이세연, 너 정말 독하다. 저는 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개인 물품을 모두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훈이 나를 아끈하게 쏘아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항소할 거야.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집에서 냈어. 네가 혼자 다 먹을 생각 마. 항소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의 집행 절차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이사 과정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한때 꿈으로 가득 찼던 이 집이 지금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시어머니와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내 결혼 사진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린이 장난감과 과자들이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내가 모르는 조미료들이 놓여 있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쫓겨나는 침략자처럼 분노하며 짐을 쌌다. 시어머니는 상자에 물건을 쑤셔 넣으며 나를 저주했고 지훈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아마 임시거처를 찾는 모양이었다. 박민주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내 물건들이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먼지가 수북했다. 화장대에는 강유라의 화장품이 가득했고 옷장에도 그녀의 옷이 걸려 있었다. 내가 이사 나간 후 지훈은 내연녀를 바로 집으로 들였던 것이다.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나는 집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벽은 민준이가 그린 낙서로 엉망이었고 바닥은 긁힌 자국과 얼룩으로 가득했다. 내가 정성껏 고른 커튼은 흉측한 천 조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때 아늑했던 이 집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이세연 씨, 집행문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다가왔다. 저분들 오후 4시까지 이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서명을 마치고 문득 생각나 물었다. 참, 저들이 도어록을 바꿨는데 제가 다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집행관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열쇠 수리공을 가리켰다. 비용은 피집행인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오후 3시 45분 마지막 짐 상자가 집 밖으로 옮겨졌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내 커피 머신을 슬쩍 하려다 집행관에게 제지당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음산하게 말했다. 이세연, 이걸로 끝이 아니야. 박지훈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자초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벽이 울렸다. 마침내 이 집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열쇠 수리공이 새 도어록으로 교체한 후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몇 달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나는 마침내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왜 이리도 쓴 것일까? 휴대폰 벨소리가 내 울음을 멈추게 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이세연 고객님, 의뢰하신 주택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현실로 돌아왔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박씨 집안 사람들이 고의로 집을 훼손하여 시세보다 거의 2억 원 가치가 하락했다. 나는 훼손된 곳의 사진을 찍어 태준에게 보냈다. 그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 2주 동안 나는 집을 수리하고 런던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지우는 예상대로 항소했지만 태준은 자신만만했다. 1심 증거가 확실해서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런던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세연 씨 되십니까? 전 시어머니셨던 김영숙 씨께서 입원하셨는데 등록된 연락처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이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심장마비가 와서요. 간호사가 망설이며 말했다. 계속 고객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갈등에 빠졌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가련한 선량함이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김영숙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왔구나.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나는 침대 발치에 서서 거리를 유지했다. 집, 우리 아들한테 돌려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건 박씨 집 한 거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집을 탐내고 있었다. 아주머니, 나는 호칭을 바꿨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더 이상 이런 생각은 마세요. 독한 년.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내 아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간호사가 들어와 나에게 나가달라고 권했다. 병실을 나올 때 나는 서둘러 달려온 지훈과 그의 누나 지연 씨와 마주쳤다. 네가 여길 왜 와? 지훈이 내 손목을 와락 잡았다.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걸로도 부족해?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박지훈 씨, 우리 사이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지훈이 비웃었다. 집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지연 씨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세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집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린 거요? 아니면 당신 동생이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린 거? 그것도 아니면 당신네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내 집을 노린 거요? 복도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공공장소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지훈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이세연, 두고 봐. 이걸로 끝이 아니야. 병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 모든 끔찍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내일 나는 런던으로 날아간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런던 컨퍼런스는 내 직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회사 대표로서 나는 2개의 국제적인 클라이언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업계 엘리트들과 인맥을 쌓았다. 회의 틈틈이 나는 런던타워 브리지와 빅벤을 구경하고 템스강변의 카페에서 앞으로 5년간의 커리어 계획을 세웠다. 귀국 후 나는 일에 전념했다. 해밀 프로젝트는 업계 대상을 받았고 회사는 나를 승진시키고 연봉도 올려주었다. 그와 동시에 지훈의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그는 공동예금 일부를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집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환골탈태했다. 나는 지훈이 잤던 침대를 팔고 추억이 담긴 모든 가구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시 인테리어했다. 새 침대에서 잔 첫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 한 달 후 나는 정식으로 내 집으로 이사했다. 수진과 몇몇 친구들이 집들이를 와주었다. 모두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세연아,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수진이 잔을 들며 웃었다. 이혼녀의 삶, 정말 자유롭지? 확실히.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속임수와 계략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외롭다니 말인데. 수진이 신비롭게 윙크했다. 도연 씨,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오늘 계속 나한테 네가 무슨 색 꽃을 좋아하는지 묻더라. 헛소리 마. 내 얼굴이 붉어졌다. 우린 그냥 동료야. 거짓말 마. 걔가 너 보는 눈빛 거의 레이저 쏘던데. 다른 친구가 놀려댔다. 한창 웃고 떠드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도연 씨였다. 손에는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녹색 식물 좋아한다고 들어서요. 그가 약간 어색하게 말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친구들이 등 뒤에서 애매한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화분을 받아들고 도연 씨를 안으로 초대했다. 마음속에 오랜만에 설렘이 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나는 시어머니에게 괴롭힘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원한에 찬 여자였다. 이제 나는 내 집과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까지 갖게 되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세연아, 나 지훈이야. 엄마 돌아가셨어. 마지막 소원이 네가 장례식에 와주는 거였어. 나는 이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세 글자로 답장했다. 안 갑니다. 휴대폰을 닫고 나는 밤의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은 마침내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김영숙 여사의 장례식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에 열렸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분위기가 매우 썰렁했다고 한다. 한때 나에게 거만하게 굴었던 박씨 집안 친척들은 대부분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식 다음 날 지우는 어디서 구했는지 내세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세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엄마, 가셨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임종 전에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지훈이 힘겹게 그 몇 글자를 내뱉었다. 병원에서 그날 사실은 사과하고 싶으셨대. 나는 침묵했다. 김영숙 여사가 진심으로 뉘우쳤든 아니든 그 상처는 이미 지울 수 없었다. 세연아, 나도 너한테 미안해.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우리 엄마랑 강유라한테 속았어. 박지훈 씨,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불가능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끝났어요. 이 사실을 존중해 주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 번호를 삭제했다. 어떤 실수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상처는 메울 수 있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깨진 거울과 같아서 최고의 접착제로 붙여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는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1년 동안 내 삶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했다. 직장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총괄이사로 승진했고 팀을 이끌어 몇 개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따냈다. 개인적으로는 도연 씨와 동료에서 연인으로 천천히 발전했다. 둘 다 새로운 관계에 너무 빨리 뛰어들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함께 있을 때의 그 편안함과 안정감은 지훈과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집도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박씨 집안 사람들이 차지했던 손님방은 이제 나의 서재 겸 작업실이 되었다. 민준이가 어지럽게 낙서했던 벽에는 이제 내가 런던에서 사온 유화가 걸려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달았던 흉측한 커튼은 내가 정성껏 고른 하늘하늘한 면사포로 바뀌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도연 씨가 선물한 아이비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무성하게 자라 긴 덩굴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손에는 서류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뭔지 맞춰봐. 그녀가 신나게 서류를 흔들었다. 설마.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종 판결이야. 박지훈 2차 항소 기각됐어. 수진이 환호했다. 이 소송 드디어 완전히 끝났어. 나는 판결문을 펼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1년간의 긴 법적 공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훈이 고의로 집을 훼손한 것에 대해 추가 배상을 명령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수진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박지훈이 나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의아하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수표는 추가 배상금이었고 편지는 짧았다. 지훈은 편지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며 이미 부산지사 발령을 받아 이 도시를 떠난다고 했다. 드디어 철들었네. 수진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 늦지 않았어. 나는 편지와 판결문을 함께 서랍에 넣었다. 그의 다음 연애를 위해서는 늦지 않았지. 그날 밤 도연 씨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왔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정말 다 끝났어? 응, 완전히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평온했다. 그럼 우리는? 그가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시작해도 될까? 나는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따뜻함을 주었던 이 남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그의 입맞춤이 내 입술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지훈의 옛날 같은 열정은 없었지만 전례 없는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석 달 후 회사 송년회에서 나는 올해의 최우수 크리에이티브 총괄 이사상을 받았다. 시상대에 서서 나는 단상 아래에서 박수치는 도연 씨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문득 깨달았다. 억지로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를 찾는 것. 회식이 끝난 후 김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뉴욕의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며 초기 설립을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 2년 상주해야 한다고 했다. 큰 도전이지만 세연 씨 커리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상무님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밤에 나는 이 소식을 도연 씨에게 가야지.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정말 좋은 기회잖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한다는 뜻이야. 내가 망설이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뉴욕지사로 발령 신청하면 되지. 마침 나도 계속 해외 근무하고 싶었거든.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세연 사랑해. 네가 어디를 가든 나도 따라가고 싶어.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 나는 사랑을 위해 많은 기회를 포기했다. 이제 나는 내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뉴욕의 겨울은 추웠지만 도연 씨와 함께여서 내 마음은 이보다 더 따뜻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함께 출근하고 이 잠들지 않는 도시를 함께 탐험했다. 주말에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각자 일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서로를 보며 웃었다. 1년 후 발렌타인데이
도연 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나에게 청혼했다. 내가 그 소박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을 때 문득 몇 년 전 지훈의 청혼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과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이 웨딩드레스 피팅을 도우러 왔다.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만약 박지훈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후회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을까? 나는 거울 속 자신감 넘치고 눈빛이 빛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결혼 생활에 지쳐 초췌했던 그 여자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가 후회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베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난 이미 그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온정이 넘쳤다. 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도연 씨에게로 걸어갈 때 본 것은 그의 눈물 어린 미소와 사랑 가득한 눈빛이었다. 번거로운 예절도 시댁의 트집도 없이 오직 진심 어린 축복만이 가득했다. 결혼 후 우리는 계속 뉴욕에서 일했다. 2년 후 우리 딸이 태어났고 빗띠라는 뜻의 엘린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나는 종종 그 어두웠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만약 용감하게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엘린이 3살 되던 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는 SNS에서 지훈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보았다. 상대는 강유라였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내가 한때 골랐던 웨딩 사진 배경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왜 그래? 잠든 엘린을 안고 있던 도연 씨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끄고 딸의 뺨에 뽀뽀했다. 그냥 인생이 참 묘하다 싶어서. 귀국 후 나는 여성 창업가들을 돕는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차렸다. 도연 씨는 국제 광고회사에서 디자인 총괄이사로 일했다. 우리는 교회에 정원이 딸린 집을 샀다. 엘리는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었고 럭키라는 이름의 개도 키웠다. 어느 주말 우리는 엘린을 데리고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엘린과 럭키는 잔디밭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놀았고 도연 씨는 바비큐 그릴 앞에서 분주했다. 나는 피크닉 매트에 누워 눈을 감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엄마, 엘린이 달려와 손에 든 작은 들꽃을 내밀었다. 선물이에요. 나는 꽃을 받아들고 이 작은 몸을 꽉 껴안았다. 아이에게서 나는 햇살 냄새를 맡았다. 멀리서 도연 씨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점심 준비 다 됐어. 이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운인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아문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가요. 나는 엘린의 손을 잡고 도연 씨에게로 우리의 행복을 향해 걸어갔다.